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 사회공헌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공헌을 말하다에 함께 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과 실시간 생중계로 참여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성호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바로 얼마 전 12월 1일 날 오늘 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내포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들과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적십자사 충남지사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이곳 내포 신도시에서 저희 협의회 첫 행사로 사회공헌 혁신포럼을 갖게 된 것을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공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공공과 민간의 영역 그리고 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협의회의 사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역복지 혁신의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과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박윤군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포럼의 좌장이시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포럼의 주최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센터 우용호 소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충남뿐 아니라 이젠 전국으로 그 가치의 울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회공헌단의 박재동 그룹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박재동 그룹장님께서는 오늘 기업 사회공헌 사례 발표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충남에는 15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중에 13군데에 저희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13개 시군협의회를 대표해서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천선호 회장님께서 오늘 포럼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천선호 회장님께서도 오늘 지역복지협의회의 특화사업 사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박윤군 회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도 충남 사회공헌 혁신 포럼을 새롭게 이사한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공적 포럼 개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과 사회공헌센터 우용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님과 사례 발표를 맡아주실 삼성디스플레이 박재동 사회공헌단 그룹장님 그리고 천선호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저희 충남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2월 1일 이곳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뒤에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충남 사회복지 핵심 기관인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종사자들의 니즈에 맞는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150억 상당의 푸드뱅크 사업과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채굴림 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화와 연합모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이를 위해서 도내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뜻깊은 분들과 연대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의 삶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우리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고 지원하는데 결코 남의 일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충남 사회공헌 포럼이 오늘 주제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혁신과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 등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이 저희 협의회에게는 내부 시대를 맞아서 한층 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불어 충남의 사회복지가 혁신의 기회를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상목 회장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언택트 방식으로 축사를 해주실 텐데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혁신포럼을 충남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박윤근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협의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강을 하실 백석대 김승영 교수님, 사례 발표를 맡으신 삼성 디스플레이 박재동 사회공헌단 그룹장님과 천선호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2월 1일 충남도청이 자리한 이곳 내포 신도시에 이전한 뒤 열리는 첫 번째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 신도시는 충남도청을 비롯한 충남의 핵심 관공서는 물론이고 충남모금회와 충남적십자사 등 주요 민간기관이 직결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충남의 중심입니다. 충남협의회가 이곳으로 온 것은 단순한 사무국 이전을 넘어서 앞으로 충남협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민간 가교 역할을 통해서 지역복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선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곳 내포 신도시는 지난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뜻이 모아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기에 충남협의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펼칠 사회공헌과 사회혁신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 추진 방향으로 삼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 가치 모델 발굴과 사회혁신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랑나눔 지역펀드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충남사회공헌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공헌과 사회혁신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활동이 증진되고 또 이를 통해서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충남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축하드리며 더불어 충남의 사회복지를 함께 이끌고 가고 있는 13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의 인사 말씀과 축사를 해주신 박윤군 회장님과 서상목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협의회 이사이시면서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신 김승용 교수님께서 지역사회복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의 우용호 소장님께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사회공헌 전략의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디스플레이 박재동 그룹장님의 기업사회공헌 사례 발표와 천선호 천안시 사회복지협의 회장님의 지역협의회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승용 교수님 모셔서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석대학의 김승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또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또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또 새롭고 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저도 좋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공헌을 말하다, 이거 아주 지금 시대에 아주 의미심장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이게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것과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추구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충남에서도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를 굉장히 많이 추진해왔고 또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역사회복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 서울로 보낸다. 또 이게 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녀들에게 했다는 유언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를 가지 말고 버텨라.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한조 500년을 또 이게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의 생각, 서울 중심의 사고, 이게 많이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 살아야만이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서울이 대한민국이고 서울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그 문화와 정치와 산업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게 이번 달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국 인구가 5,178만 명인데 그중에 50.0%, 즉 2,589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8만 명이 2019년에 증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1,300만 명, 서울이 964만 명, 인천이 295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경상, 전라, 제주 할 거 없이 다 합해야 수도권 인구가 이제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인구는 얼마냐? 200만이 좀 넘죠. 한 212만 정도. 그래서 전국 인구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걸 본다면 100대 기업이 수도권에 91%가 집중되어 있고 벤처기업의 70%, 제조업의 57%, 금융대출의 67%,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수도권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2003년부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이제 또 아까 우리 서상모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도 이제 혁신도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이제 중앙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고 또 우리 충청권에 또 세종시가 들어서서 집중된 중앙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방자치 제도는 상당히 우리가 또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또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었던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의회 선거, 95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쭉 해오면서 이제 재작년에 또 7기 지방 자치단체장 의회를 구성했었던 이런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수도권 중심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물론 이 복지 또한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그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 실시되면서 복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제 그 지방 이양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두레나 개, 품앗이, 향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서 상호 부조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 부조는 마을 단위 혹은 시족 단위로 이루어져서 뭐 혼례라든가 장례, 재난 재해 시에 서로 돕는 그런 미풍양속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대 이전 국가에서는 이 행정력이 저 시골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도 반열방이라든가 인보관 등 선교사들이나 선각자들이 빈민구제 활동, 그 다음에 문명 퇴치 운동, 환경 개선 운동 등을 하여서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여러 가지 그 지역 차원에서의 상호 부조 활동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한 오늘날까지도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80년대 사회복지관 사업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관 주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동참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게 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민간이 좀 위축되고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3년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2003년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여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혹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게 함으로써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를 이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2003년부터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000년대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주민이 약간 배제된 채 이루어졌던 복지가 이제는 주민을 포함한 주민을 참여시키는 복지로 많이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약간 그 관에 의존하고 관에 굉장히 뭔가 좀 물론 제가 관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관에 의존하고 관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오래 배어 있다 보니 이 참여가 사실은 매우 미흡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읍면동에도 이제 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통장 협의회,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제 그 시군구 단위 우리 226개 자치 단체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단위까지도 이렇게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자원의 활용은 국가복지 후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늘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가지고 12월과 1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게 굉장히 선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이거 어차피 나라에서 다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은 한 20%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복지를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시민들, 주민들,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와 민간이 서로 상생을 통해서 복지를 해야 이게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복지의 파트너 혹은 보완제로서의 지역의 자원 활용은 매우 중요한 복지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그 복지의 그 경험을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주변의 주변 국가의 복지의 경험을 보든지 간에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은 적절하게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그 15개 시군에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봉사단체도 있고 뭐 노동조합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또 뭐 계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학연, 지연 뭐 다양하게 엮여진 뭐 각종 단체 동아리들이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의 주체자가 될 수가 있고 제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도에 있는 그 15개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정말 한 번쯤은 복지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15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러한 행복한 충남 도민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무슨 그 기업, 학교, 종교단체, 무슨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을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지역복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회 문제는 뭔가, 지역사회 문제는 뭔가,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충남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충남의 유소년 인구가 2017년에 29만 명,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13.6%였는데 37년으로 가면 20년 후로 가면은 24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10.3%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소년 인구가. 거기에 비해서 노인의 인구는 2017년에 35만 명으로 16.3%였는데 2037년 여기에는 76만 명, 32.3%가 노인의 인구라고 그럽니다. 노인의 인구는 우리가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37년에는 32%,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65세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도민들 다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2017년에 151만 명에서 2022년에는 153만 명, 2047년에는 117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연금의 대상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대상이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국민연금 대상이잖아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주부이거나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2037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해서 스스로 본인이 이 연금으로 혹은 어떤 소득 활동으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뭐 이렇게 출산율이 적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장래에 많이 부양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각하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는 인구 편중과 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보니까 우리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서산, 당진 등 우리 15개 시군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약간 북부권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우리 15개 시군은 이제 8개 시에 7개 그 군이 있는데 특히 천안, 아산은 천안만 하더라도 인구가 1년에 한 10,000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또 천안, 아산, 당진 이게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 이렇게 인구가 뭐 요즘 막 소멸 지역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뭐 좋긴 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은 그 기타 지역은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의 이게 편중 현상이 우리 도내에서도 심각하다. 결국 이 인구의 편중은 다시 말해서 도시화를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다 우리가 시로 승격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를 촉진하는 거죠. 도시에서의 주거 환경은 뭡니까? 아파트죠. 예. 결국 도시화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파트 문화는 가구 단위로 생활하면서 소통의 부재를 낳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1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위층과 아래층 이게 별 소통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은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정서적 거리는 너무 먼 그러한 주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촌락사회를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구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하더라도 가끔 뭐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뭐 한 30-40분 걸어가서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농촌 마을에 가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물리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중년, 노년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다 어딥니까?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고독사의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챙겨주고 돌봐줬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전부 다 그 문만 닫고 들어가면은 세상과 단절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인구 편중은 그냥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자체가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다 갇혀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의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 8월 기준 충남 인구의 4.8%, 노인 인구의 28.1%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성보다 여성이 한 6년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 많은데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한 6년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빈곤해지는가? 그걸 갖다 여러 그 국가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가구주의 사망이 빈곤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지금은 대부분이 다 맞벌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의 그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성이 뭐 조기 퇴직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은 혼자 남은 여성은 갑자기 이게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게 농촌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는 10.0%, 청양 9.9%, 부여 9.4%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1인 가구 가보면은 대부분 어르신들, 노인들이에요. 그럼 어떤 어르신이냐? 제 여자 어르신들, 할머니들입니다. 예. 그래서 겨우 1인 가구의 증가는 과연 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네 번째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국가 주도로 경제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국가 주도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갖다가 지켜야 하고 도둑도 잡아야 하고 불이 나면 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굶거나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회복지 예산을 증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35.9%가 보건복지 노동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굉장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이제 제 작년 예산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은 37.9%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도에서는 이제 다른 도와 다르게 아기수당, 행복팀수당이라 해가지고 갓난아이를 낳으면은 10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어쨌거나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이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어느 예산보다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증가를 가져왔고 많은 비중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거죠. 사각지대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약간 우울증에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수도가 끊긴다라든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주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다섯 번째는 민간 협력이 아직까지 약간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03년에 그 사회복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지역의 이런 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민간 협력이 약간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뭐랄까요,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면사무소나 구청이나 도청에 가면 되게 많이 있는데,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정확하게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고, 이게 민간들은 잘 확인을 못해요. 그리고 최신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눔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올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자영업이라든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줄었지만은 목표액을 줄였어요. 올해 처음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좀 이웃이라든가 나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까 박용균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주거비라든가 교육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소득일수록 자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사람들은 2명이든 3명이든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주거나 교육비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2003년에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서 공기업도 지방으로 보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역 중심의 복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인식이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 지역에,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약간 그런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갖춰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도도 또한 읍면이 살아야 도가 산다. 이런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부 지역, 천안함, 당진,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간 아직도 미흡한 지역에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좀 우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농촌을 일하는 노년촌으로 건설을 해서 젊은 은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도에 가면은 이제 한 3일은 도시에서 살고 4일은 농촌에서 살고 이런 약간 스위치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이 좀 이렇게 판을 깔고 민이 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의 마을 만들기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가구 이상이 사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우리 천안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데에서 굉장히 많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민들도 이렇게 어떤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러한 도시 아파트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이 지금 포럼을 주최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의 자원봉사센터, 도의 사회복지협의회,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러한 조직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민간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대학도 정말 많고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잠자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깨워서 이러한 센터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협의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대학에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도 일을 같이 해봤고, 시민단체하고도 일을 해봤고, 여러 중고등학교하고도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복지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끌어내줄 사람이 없어서 이걸 자원화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나 세제 혜택 같은 것을 부여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에서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고과에 이렇게 봉사 점수가 많으면은, VMS 봉사 점수가 많으면은 약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인사고과에 반영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복지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지다원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은 복지의 주체들이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그리고 국가복지를 후퇴시킨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복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복지의 주체자이고 제공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 누구나, 200만이 넘는 우리 도민 누구나가 행복한 복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복지의 주체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혁신은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와 여러 우리 민간 단체들이 협력하고 상생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용 교수님께서 지역사회 복지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승용 교수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의 우영호 소장님께서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쪽 내포 신도시로 새롭게 이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측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포럼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문으로 작성을 했는데, 커뮤니티 이노베이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저희들한테 과제로 이제 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 중심, 그 다음에 돈이나 자본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중심으로 소중함이 이제 넘어오는 시기고요. 근데 지역화의 중심이 곧 세계의 본질이다, 이런 중요성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한국의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이나 이런 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슬기롭게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에서 발생했던 코로나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 자원봉사단의 활약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잘 슬기롭게 극복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은 저희들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훌륭한 교훈을 남겨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문명을 발전해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코로나, 여기서 동그란 모양의 우리 세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모양의 패스트균이 13세기에 유럽을 강타하면서 약 2억 5천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인류 문명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사실 꽃피우게 됐죠.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모양의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에는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과제를 남기고 어떤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그 백석대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두에 지금 이제 저희 그 이런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서 한국에는 그 앞으로 30년 뒤에 지역 그 시군구 228개 중에서 105군데가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수도권 중심의 그 자본 유입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도 3, 4월 달에 수도권으로 순수입 인구가 2달 만에 그 만여 명이 그 유입을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267명이 그 코로나 3, 4월 동안에 그 서울권으로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75%가 20대 청년율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지역의 공동체,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좀 열악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코로나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사회는 그 얼마 전에 그 3만 불, 그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시대를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 국가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냐면 3만 불이 되고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선진국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OECD에서 우리가 자본, 돈과 이런 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은 삶의 지수는 순위권에서 40위 중에서 30위 정도에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소셜 커넥션 부분은 40개국에서 40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저희에게 항상 새로운 숙제를 주는데 이거는 이미 그 미국의 이제 작가가 쓴 그 재난 유토피아에 보면은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는 그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준 코리아 의병대, 그래서 지자체, 기업, 의료진들이 자원봉사가 하나로 뭉쳐서 또 하나의 K 브랜드를 만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 그 유갈 하가리는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우리 전 인류 또 우리 지역 사회가 연대를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반목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무시할 것이냐, 인류는 이제 선택해야 될 시기가 있다. 그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 그 각국에는 글로벌 그 영국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KBS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보면은 그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신호도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은 이제 위험과 기회 합성어인데요. 영어로는 뭐 크라이시스는 이제 기회라는 용어가 없지만은 한국 용어에는 항상 기회가 덧붙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답을 찾았고요. 이 코로나 이슈는 사회복지계에는 위협이자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를 하나의 어떤 자본으로 봐서 어떤 사회복지를 예산, 돈으로 좀 환산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그 나라의 철학이고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온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구축할 기회를 맞이했고 우리 충남 지역도 새롭게 인간에 대한 지역민의 사랑과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한층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의 활동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그 환경 이슈를 비롯해서 최근에 2015년도에 SDG의 지속가능 경영 지표를 갖고 코로나 이슈에 대한 이런 감염병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중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아젠다를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기업 지도자들이 모여서 17개 아젠다를 구축해서 우리 인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그 사회적 가치 부분을 전략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하필이면 또 올해 그 코로나가 발병했던 1월 달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부분을 해서 참여와 협력으로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자 이런 어떤 일서를 시기적절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 하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 노트 20를 그걸 발표를 하면서 삼성의 사장이 우리 그 노트 20을 활용하는 고객들에게는 UNDP, UN 그 디벨로프 프로그램에 대한 그 사회
인류 사회공헌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유엔 개발 회의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와 결합된 마케팅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SK 같은 경우는 이미 회장이 그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임직원들한테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받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질병 나 그 질병에 그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의 지도 이런 거를 그 이미 예견한 KT에서는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 저런 질병에 대한 그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KT는 지금 그 새로운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새로운 그 사회공헌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발간되는 사회공헌 백서를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셜계 리포트라는 주제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민이 바라고 지역사회가 바라는 사회공헌하고 기업이 바라는 사회공헌이 그 여러 가지 갭을 보여주는 지표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충남 사회공헌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요약본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플러스 갭이 이제 기업 사회공헌이 하는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갭을 보이는 국민이 바라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임팩트 있는 지역 사회공헌이 전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CEO가 된 국민이 사회공헌 예산을 투입하면 어디에 이제 잘 투입을 하겠냐는 갭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약 16%에서 기업이 너무 플러스적으로 기업 위주의 활동이 좀 많았고요. 지역사회의 그 국민이 원하는 22% 정도의 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CEO가 된 국민이 각 이슈 해결을 위해서 탑1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번 그 시민들이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그 사회공헌 지표를 했는데 지금 1번서부터 9번까지 여러 가지 앞서서 우리가 그 지역 공동체 구축하면서 위협했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기업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의 NGO 단체가 협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올해 조사 자료인데 지금 100대 기업 조사 자료를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9년도 실적이지만 다소 증가한 수입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회공헌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앞서 그 코로나 이슈가 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해 중에서 그 기업들 사회공헌 코로나 그 기업 헌금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역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의 어떤 그 염원을 담고 사회공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의 사용에서 증감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00대 기업이 1인당 310억 원. 이제 여기에 숙제는 앞서서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 중심에 이제 사회공헌이 펼쳐지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골고루 펼칠 수 있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이 사회공헌 참여하는 수준을 보니까 43.9% 수준인데요. 그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5점 만점에는 약 3.77점 정도를 줬는데요. 60점에서 한 70점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그 점수가 높지만 현재 그 기업들은 또 다른 윤리 경영이나 그 법 준수, 그 부정부패 등에 대한 중요한 평가 요인을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있는 기업들도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설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사회공헌 백서를 뽑는데 이 자료가 이제 지금 책자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주 바람직한 게 요번에 그 시민,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청남도가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그 시민들이 뽑은 코로나 사회공헌에 대한 만족도가 전 그 지자체 중에서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있는 조금 중소기업이나 향토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착기업들이 그 지역의 코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을 잘하고 그 코로나의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공헌 100세 또 하나 나온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바라보는 지자체에서 NGO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의 국민적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위에서 보시면 73.6% 정도 되는 거죠. 기업의 그 사회공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보고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정하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48%의 그 시민사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제 지역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점차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나 그 지자체 NGO들도 이런 점에서 주안점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충남 사회복지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코로나 이슈를 그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7개의 전략적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대해서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야말로 우리가 그 2019년도에 대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슈가 2020년도에 터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그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요새 최근에 백신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가 이 CSR 인더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소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그 의미와 철학은 뭐냐면 4가지 그 백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이 활동을 전개하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그 CSR 그 활동에 대한 파워가 체인지라고 하는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NGO와 지자체가 얼마만큼 그 힘을 뭉치냐. 그래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3번째 그 테마가 있고 그 힘이 뭉쳐져서 지역 공동체를 그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으로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그 힘을 모아줄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변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인정하고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기업 사회공헌의 서티피케이션이라는 4번째 C를 품고 있는 그 의미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C 마크는 이 4가지 C가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이슈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소셜 백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그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신중년들은 그 직무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기술을 그 경험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사회서비스 분야에 그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업의 전문 역량을 가진 기업 퇴직자를 취업을 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 지역사회의 그 경제적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우처 산업 관리자 양성 과정도 신설해서 지역협의회의 신중년의 그 직무 역량을 가진 분을 우리 사회서비스 영역, 사회 그 복지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2년 동안 이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개를 했는데 올해 그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상당히 그 어떤 형식적인 이벤트 파트너 대회가 됐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시민들이나 기업들 반응이 더 그 감성적으로 되고 그 감성적인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사회복지 협의회나 그 NGO 그 복지관 단체들의 그 사업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 카테고리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등의 그 평가가 기업단에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사업을 내년도에는 지역의 포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복합적인 컨텐츠로서 지역의 사회공헌을 육성할 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이슈가 우리가 그 위기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온라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지역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 지역의 여러 NGO,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관의 그 기관들의 사업을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컨트롤하면서 그런 사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 사업을 알릴 수 있는 파트너스 네트워킹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앙 중심의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이 충남협의회 사회공헌 포럼처럼 지역 중심으로 내려와서 혁신 포럼을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지자체,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협의회 단체가 하나 뭉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 해결의 방안의 사업 프로젝트도 논의하고 발표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육성할 그런 그 혁신 포럼을 지역 중심으로 전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사회공헌에 관련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니즈나 욕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서울 중심의 그 유명 강사라든지 서울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온라인화해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NGO, 그다음에 복지관 그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공헌 혁신 스쿨을 온라인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그 사회공헌 백서라든지 소셜 이노베이션 인 더 커뮤니티라는데 저 소셜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도 그 요번에 그 서상목 회장님이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지역 사회 중심의 소셜 이노베이션을 좀 매거진을 통해서 좀 알려주자. 그래서 저거는 그 저희가 그 참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웹진이나 그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사회나 지자체, 그 다음에 NGO 단체, 기업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거진으로서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체를 취재하는 우리 그 충남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결국은 우리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염병 예방의 위기라든지 앞으로 또 예견되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극복하면서 지역복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에 합의를 하고자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네 가지 사회적 가치 실천 방향을 내기했습니다. 이제는 앞서서 그 패스트균 다음에 우리가 유럽의 문해부흥이 일어났듯이 이런 코로나 이슈 다음에는 이제는 돈 중심에서 이제 문화와 가치 중심, 철학 중심의 그 사회복지가 펼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회복지를 돈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중심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전개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저희 그 사회복지협의 그 서상목 회장님이 균형의 시대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그 국가적으로 이런 균형의 미를 발휘한 사회복지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의 가치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와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할 절호의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많은 종사자와 관계자분들은 사회복지를 통한 우리 한국 그 국가의 국격이 세계 속에서 K 방역처럼 높아지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사회공헌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공동체가 잘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우영호 소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 해주신 우영호 소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사례 발표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발표와 지역협의회 사례 발표가 있는데요. 기업 사회공헌 사례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박재동 그룹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박재동 그룹장님께서 이 포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그 강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시간 분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15분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인지 알지만 우리 그룹장님께서 능숙하게 시간을 짧게 압축해서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박재동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을 총괄하고 있는 박재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의를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좀 해봤는데, 온라인상에서 강의는 쌍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하네요. 하지만 또 앞에 두 분 교수님하고 소장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잘 이어받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회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에 꼭 기업의 도움이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이 또 이렇게 경영 성과를 내음에 따라서 그리고 임직원들의 정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어떻게 사회공헌 사업받고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회사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삼성이 CSR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사회공헌의 비전이라든가 실제로 했던 사례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요.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손끝이 닿는 모든 곳에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디스플레이는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무한한 세계를 연결하고 꿈꾸는 세상을 보여주는 창. 상상해보세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더 얇고 가벼운 평판 디스플레이로 IT 시대를 선도하며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랜 기술의 축적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OLED 시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기술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도전은 언제나 고객을 향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예, 그 앞서 영상을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서 영상을 보셨고요. 저희가 95년부터 아산이라는 충청남도 아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그 포도밭만 무성했던 연명자가 한 140만 평의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95년부터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아산 같은 경우에 한 15만 정도 되던 인구가 현재 2019년 기준으로는 31만 명으로 거의 2배의 성장을 했던 그런 결국은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는 그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B2C 사업이 아니라 B2B 사업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TV에 패널을 앞에 화면 장치를 보여주는 패널을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가 애플 제품에 저희가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참고로 저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OLED 제품은 전 세계 마켓슈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100대 중에 90대는 저희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요 제품군이고요. 현재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정보 전달 매체를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화면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최근에 올해 이제 출시가 돼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폴더블 폰이죠. 이 폰도 되게 그 세계에서 최초의 기술이고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독보적인 곳이라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19년 1월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삼성이 역사와 함께 그룹에서 사회공헌을 가야 할 방향을 단계별로 했는데 이제 3.0이라고 해서 19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슬로건은 비전 슬로건은 Enabling People 함께 가요 미래로.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들을 되돌아봤을 때 문제점을 좀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은 시혜적인 관점,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기부하거나 후원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관점에서 전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 대한 부분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결국은 인재 개발이죠. 이 부분을 청소년과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교육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걸로 Enable People이라는 게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 문제, 그 문제점을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청소년의 실업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NGO 단체,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GO 단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추고 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인 NGO와 같이 하자라는 그런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당사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 비전하고 활동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맵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요 미래요 이네이블 피플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야 할 부분은 사실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실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협업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모든 사업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시면 채굴림, 무료 계한 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합창단 운영, 이런 활동 아울러서 임직원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카테고리화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 부분 방향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가 2014년부터 런칭을 해서 현재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임팩트가 있냐, 사회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갑자기 왜 디스플레이에서 핸드폰을 보는 그런 문제점,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책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아날로그 감상성을 어떻게 하면 체결한 인쇄 매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타트를 한 거죠. 그래서 채굴림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현재 크게 이제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독서 공간을 올해는 그동안은 사실은 67개소까지 했고요.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10년 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창업한 지 10년 되는 내년에는 2022년에는 저희가 100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독서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만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공간을 마련해서 그들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지역사회가 다시 소통하고 호흡하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습관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저희가 의미 있던 거는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줬습니다. 한 곳을 갔었는데 그 개소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그 사회 보시는 관장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에서 혹은 기관에서 미치지 않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 기업이 그런 데를 제대로 지원해줘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거에서 아마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온택트로 지금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지만 북콘서트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상승에서 대규모 집합 교육을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사실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온택트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하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이 주는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온라인 교육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접속자들이 많은 그래서 생각보다 2배, 3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책올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것도 자랑할 만한 거리인데요. 볼레드 합창단이라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주는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건 우리만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경영진하고 임직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잘 공유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회사의 기부금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실하게. 근데 사실은 이 볼레드 합창단은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사업인데 완전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 합창단이 대통령상, 전국장애인 합창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상도 같이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임직원들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과 기업 사업이 저희가 중증 장애 아동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금액적으로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도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사업장을 저희가 만들어줬어요. 초창기에 2011년도에 첫 스타트를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4명에서 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50명이 넘었고요. 2021년에 저희 60명 채용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무료 개연 사업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즌별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이렇게 쿼터별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한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걸 봐도 될까요? 그 영상이 저희가 올 한 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회공헌 했던 걸 좀 요약해서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고 끝낼 텐데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은 이러한 잘 구축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충남사회복지협회가 영원히 같이 할 거라는 약속을 다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회사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파트너 기관인 꽃밭이 천안시 장애인 보호사업장에서 충남 최초의 근로사업장으로 승격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꽃밭에서 일하기 전에는 집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 직원들 덕분에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도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채굴림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자는 멋진 목표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사업이죠. 올 한 해 채굴림을 통해 책이 필요한 곳에 좋은 책을 골라 보내드리기도 하고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청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104곳에 10,000권이 넘는 우수도서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열리던 북콘서트는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매년 열리던 독서대회도 시상식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를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볼레드 합창단의 노래가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볼레드 합창단원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연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남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11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국대회를 앞둔 지금도 볼레드 단원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연습 중인데요.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목이 쉰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서도 볼레드 합창단이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노래 선물을 보내줬는데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볼레드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며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끝에 그 볼레드 합창단의 아주 멋진 합창을 들으셨죠? 저희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볼레드 합창단 운영과 채굴림 사업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지정기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재동 그룹장님께서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룹장님께서 끝에 저희 협의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지속 가능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저희 협의회 또한 정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협의회의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 두 내에는 13개 시군협의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천선호 회장님 모셔서 협의회의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선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천선호입니다. 조금 전에 본 3분 영상, 삼성의 3분 영상을 보니까 훈훈합니다. 마음이 훈훈하고, 저희가 발표하는 두 번째 때도 제가 어필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제가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처장님.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수혜자도 모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호 부장님께서 소개한 저희 지역협의회 특화사업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듣는 분들도 설마 하시겠지만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꽤 긴데 줄여서 제가 사안보 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저는 제조업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복지라는 얘기보다 직원들에 대한 뭐 복리후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고충 처리 뭐 이런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회사가 또 대표자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는 다양하죠.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또 요즘에 다문화 그리고 노숙인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어찌 보면 참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전체 평균 개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그 저희가 2019년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올 5월 30일 날 1차 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총 사업은 3차년 사업으로 총 3억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2차 년도 지금 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과 반기 지난 사업이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뭐 내용이 보이지만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접목되는 프로그램이 EAP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성과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뭐 대상을 뭐 굳이 구분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핵심 참여자들은 직무 외상에 노출된 또 고위험성을 지닌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 종사자 30명인데 그 EAP 프로그램 참여기관 종사자하고 개인상담 신청자 30명 다 지금 1차 년도 사업에서는 100%, 그 다음에 2차 년도 사업에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좀 용어도 좀 어색해서 그런데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상담은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개인 상담은 뭐 온라인 스트레스 측정 검사 후에 EAP 상담사와 상담 후에 이제 개인 상담이 진행되고 이거는 뭐 개인 정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 지금 현재 11개 기관 신청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가 3명 이하인 기관은 개인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요. 나머지 10개 기관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자조 모임도 상세한 거는 이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또 어떠냐라는 걸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조 모임의 경우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종사자들은 117명입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에 25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은 3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인원이 한 400여 명 되고요.
천안시에 260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설이 있는데 종사자가 한 2,300명 되는데 여기에 점유율로 보면 한 17.5% 정도 참합니다. 5.8은 전 잘못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주 모임은 자주 모임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커피를 즐기는 같은 종사자들끼리 커피 관련해서 또는 책을 좋아하면 독서 모임 또는 영화를 즐기면 또 영화 이런 걸 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면서 찌들어져 있는 마음이라든지 또 서로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거를 취미생활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자조 모임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2차년도 사업에도 또 반영하고 또 3차년도 사업까지도 반영하고자 하는 데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관명도 있고 또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면 원예 치료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부분은 아무튼 개인의 개인 정보도 물론이고 모든 이거는 결과만 EAP에서 저희가 결과만 받는 EAP협회를 통해서 이제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자조 모임 이런 활동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효과가 있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더 공고하고 돈독해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은 저희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작년 초부터 천안형 복지구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복지에 관련된 천안시 복지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천안시 복지기관연합회, 천안시 복지재단 그리고 저희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수장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를 같이 논의하고 또 방향도 설정하고 참여하고 하는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0회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 천안 지역 복지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하면서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고요. 예를 들면 자조 모임을 개인 상담을 하면 개인 상담에 참여하는 함으로 인해서 동료에게 시간을 이제 동료에게 좀 불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식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당 이제 2만 원인데 만약 6회기를 하면 12만 원 간식비가 지급이 돼서 다른 개인 상담을 하는 종사자가 마음 편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여기 TF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 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작년 6월의 사진이라 코로나 발생 전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성과는 그렇고 향후 계획은 현재 아까 전체 우리 천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한 17% 말씀드렸는데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에서는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엔 코로나19가 있지만 코로나 여파를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다수가 모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다수가 모이긴 하지만 예, 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서 말씀드릴 사업은 찾아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그 박재동 그룹장님께서 이제 3분 영상 보여주실 때 마음이 훈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내용 중에 삼성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6가지 그 사회공헌 사업 중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뭐 들으셨죠? 이제 꽃밭 사업단, 그 다음에 그 합창단, 또 해서 3가지 사업이니까 6가지 사업 중에 3가지 사업을, 절반의 사업을 장애인에 할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이고, 저희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0월 30일 날, 10월 30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공단 충남지사가 천안에 있는데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건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한국장애인공단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순환보직을 하시다 보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셔요. 뭐 한 2, 3년? 그러다 보니까 뭐 과천에 있다 천안에 오셔서, 뭐 청주에 있다 천안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더군다나 많은 또 천안의 다양한 장애인들, 뭐 발달장애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농아 등등 장애인들을 파악하고 제대로 뭔가 해볼 만하면 뭐 이동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물론 그 순환보직이 나쁘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게 이 장애인 찾아가는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아까 2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앞전에 말씀드린 사안보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 이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하는 사업. 왜 예산이 없어도 하느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그 표준사업장 제도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그 사업은 공단에서는 잘 알죠. 그러나 일반 사업장이나 일반 시설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주는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준 작업장이라는 제도는 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든 근로 종사하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표준 작업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또 공단은 공단대로 또 파악하는데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을 연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 보도 자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례를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장애인 이제 근로인이 없어가지고 할 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시설과 공단 또 취업 연계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하고 바로 그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거는 뭐 시간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천선호 회장님께서 오늘 사례 발표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례 발표해 주신 천선호 회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있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주시고 그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은 답변 자료를 통해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럼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개인 시간 함께 해 주신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충남 사회공헌 혁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신축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